반갑습니다. 류영섭입니다. 길고 긴 연휴 동안 K리그 1, 2 명경기들의 향연으로 너무나 즐거운 나날이었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K리그 1이 2번 경기하는 동안 우리 K리그 2는 겨우 한 경기에 그쳤습니다. 이 부분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만, 자, 어쨌든 오늘은 특별 대담 수원 삼성 과연 위기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10라운드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기는 단연 청주와 수원과 청주 경기였는데 결과는 3대3 무승부였습니다만 수원이 앞서가다가 청주한테 따라잡힌 것도 아니고 청주가 전반을 3대1로 마치고 수원이 끌려다니다가 후반에서야 겨우 2골 동점골 넣고 비기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경기였는데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주가 원래 이게 내실이 있는 팀이거든요. 강팀을 은근히 잘 잡아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팀입니다. 시즌 초반에 성남하고 비기고 인천전에서는 패배했습니다만 전반에 선제골 넣으면서 또 이 경기를 이길 뻔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이랜드에게는 2대0으로 승리하는 그야말로 이번 K리그2에서 이변을 일으킨다면 역시 청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청주도 오랜 시간 원정만 다니다가 지난 10라운드에서야 처음으로 이제 홈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홈에서 아주 멋진 경기력을 보여준 청주. 먼저 이제 청주 얘기를 좀 먼저 하자면, 청주는 무승부로 승점 1점을 가져간 게 아니고요. 승점 2점을 뺏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겨야 하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청주 특유의 집중력 부족으로 다잡은 경기를 놓쳤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의 경기력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단 예상과 달리 수원을 상대로 내려앉으면서 수비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고 전방부터 강한 압박과 함께 스피드가 좋은 가브리엘과 페드로를 앞세워서 수원의 수비를 적극적으로 흔들어줬거든요. 그리고 이게 적중했고, 수원의 수비가 이기재, 고종현, 권한규, 이제 이건희 이 상대를 빠른 역습과 그리고 후방에서 롱볼로 바로 뿌려주면서 이 수원의 수비가 알아서 무너지도록 하는 그런 플레이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수원의 수비가 사실 썩 스피드가 빠르지가 않고, 특히 사이드에서 이제 이기재와 이건희 선수가 많이 오버래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습 상황에서 뒷공간이 많이 내어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청주는 가브리엘과 페드로가 스피드가 빠르고 드리블 돌파 좋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 작전이 적중했다라는 거. 그리고 중앙 센터백의 고종현 선수,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만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실수로 한 골을 내어줬고, 결국에는 이러한 수비의 조합이 3골이나 내주는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청주는 템포를 올리고 패스를 논스톱으로 빠르게 뿌려주면서 흐름을 끊지 않았습니다. 이게 수원은 이제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선수들의 동선이 이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청주가 논스톱 패스를 하는 동안 수원이 다 자리를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스를 끊어내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청주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논스톱 패스로 착착하면서 전방으로 바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피드가 좋은 선수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슈팅까지 가져가는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주의 권호규 감독이 그야말로 전술 싸움에서는 앞섰다고 봅니다. 또 중앙에서는 김선민 선수, 움직임 너무 좋더라. 이 선수 청주에서 그야말로 파이팅 넘치는 활약으로 중원을 또 장악했다고 보고, 이 중원에서 파이팅 넘치는 선수들이 또 많이 필요하거든요. 볼도 끊어줬지만 또 중원에서 틈틈이 패스도 찔러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김선민 선수가 톡톡히 했고, 이번에 이제 청주 경기력이 어쨌든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전반은 가히 역대급이었고, 후반은 사실 동점골까지 내주면서 무너지는 모습이 많이 아쉬웠거든요. 청주의 진면목은 역습 상황에서 나오는데 빠른 스피드로 풀어내는 움직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패스도 망설임이 없어요. 한 방에 그냥 찔러주는 패스가, 청주가 이런 팀이었나 싶을 정도로 경기력은 그야말로 완성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수원의 수비가 아무리 많아도 청주가 후방에서 바로 또 올라와주면서 청주 공격수와 수원 수비수의 그 숫자가 또 맞아요. 청주는 꿀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연습했다는 걸 느꼈고, 논스톱 패스로 전방으로 찔러주고, 또 스피드가 좋은 가브리엘, 페드로뿐만 아니라 또 김병호 선수도 있고요. 이강한, 여승원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청주는 그야말로 화려한 공격력을 앞세워서 수원의 수비를 괴롭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 선수가 현재까지 6득점 1도움이거든요. 일류첸코와 함께 득점 순위 공동 2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주에서는
와, 저 대단한 겁니다. 팀 순위가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가브리엘 선수가 골을 많이 넣었다는 거는 작년에 천안에 못다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청주에 가브리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번 수원이 승리를 가져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가브리엘, 페드로다. 이 선수들이 사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브리엘 골 많이 넣고요. 페드로도 움직임 좋거든요. 그리고 이랜드와의 승리에서 분명 이 두 선수가 활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이 이 두 선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거는 너무나 아쉬울 수밖에 없고, 후반에도 청주가 실점을 했습니다만, 동점골까지 내줬습니다만 계속해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청주가 계속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사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청주의 모든 선수들이 그냥 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경기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수비도 사실 3백 굉장히 잘 막아줬습니다. 그 미들라인에 이강한, 아까 여승원 선수, 그리고 뭐 김성민 그 선수 굉장히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이제 김뱅호 선수거든요. 김뱅호 선수가 후반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노련하고 정말 얄미워요. 상대팀 팬이 보면 저 김뱅호 선수가 진짜 얄밉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원전에서도 물론 뭐 공격 포인트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만 충분히 수원의 수비를 괴롭혀주면서 그 청주의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은 인정해야 될 것 같고, 역시 청주가 아쉬운 점은 경기를 3대1로 전반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리드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3골 실점 상황을 보시면 사실 수비가 모두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5백이 각자의 자리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드에서 패스 한 방에 진영이 무너지고, 그 이건희 선수의 돌파를 막지 못하고 또 김전 선수를 그대로 노마크로 놔두면서 첫 번째 실점을 했고, 후반에도 다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크로스가 올라오는 거 알고 있었어요. 1차적인 거는 이건희 선수한테 크로스를 내준 거고, 크로스가 올라오고 일류첸코 앞뒤로 수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볼을 제대로 컷해주지 못하면서 일류첸코한테 골 내준 거고, 마지막 또 코너킥 상황에서 앞에 수비수 2명이 올라오는 공을 제대로 끊어내지 못하면서 권한규 선수에게 동점골까지 허용하는 이러한 수비수들의 그런 집중력이 사실 청주로서는 굉장히 아쉽다고 할 수가 있고요. 수원이 올 시즌 세트피스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트피스로 골을 먹혔다는 거는 청주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쉬운, 그야말로 뼈아픈 실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어쨌든 청주는 이번 경기에서 뭐 1점, 승점 1점을 가져가기도 했고, 또 홈경기에서 이런 긍정적인 경기 보여준 것도 대단히 좋았고, 앞으로 남은 홈경기에서 이런 경기를 계속 보여준다면 승점을 충분히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플레이오프권도 노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반면 수원은 사실 수원이 이번 청주한테 진 게 아닙니다. 비긴 겁니다. 그러나 마치 진 것 같은 경기를 펼친 게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수원이 이번 경기를 통해서 너무 답답한 게 사실 7경기 무패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제 5승 3무 2패인데 지난 3월 9일 서울 이랜드에게 패배한 이래로 현재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수원 팬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순위도 사실 4위면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플레이오프도 준 플레이오프 나가는 성적이거든요. 그리고 이겨줘야 되는 경기를 못 이기고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수원은 7경기에서 지금 4승 3무인데 대단히 좋은 성적입니다. 인천 제외하고는 사실 7경기에서 수원이 제일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에서 아산에게 비겼죠. 원정에서 부천, 청주에게 비겼단 말이에요. 사실 아산도 작년 아산 아니거든요. 좀 많이 하락세를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에서 무승부했고요. 부천이 올 시즌 아무리 좋다고 한들 수원이 못 이길 상대는 아니거든요. 근데 무승부했죠. 청주 어떻습니까? 이거 많이 아쉬운 겁니다. 예산만 놓고 보면, 선수 스쿼드만 놓고 보면 아산, 부천, 청주가 모두 시민구단으로서 예산이 100억도 안 됩니다. 뭐 70억, 뭐 50억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수원은 어떻습니까? 수원은 아니란 말이에요. 게다가 작년보다 올 시즌 스쿼드 더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선수 체급으로도 찍어 눌러도 한참을 눌러야 되는 팀들에게 승리를 가져가지 못한 거는 분명 수원에게는 아쉬울 수밖에 없다는 거고, 저는 이번 청주전 보면서 작년이 떠올랐거든요. 작년에 수원을 떠올리면 상대팀한테 선제골 내주고 후반에 계속 끌려다니다가 끝나기 직전에 막 동점골 넣던가 아니면 끝나기 직전에 역전골 넣어가지고 겨우 막 승점 챙기는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변상환 감독의 지난 시즌
무승부가 너무 많았죠. 근데 올 시즌도 이번 청주전 보면서 약간 그러한 비슷한 패턴이 떠오른다. 그러니까 무승부를 최대한 안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이번 수원이 상당히 아쉽다. 작년에 전철을 밟으면 안 되는데 작년이 떠오르는 듯한 경기였고, 일단 이번 청주전에서 수원은 이제 수비 2명을 놔두고 이기재와 이건희 선수가 사이드에서 올라가지고 일류첸코가 2선으로 내려와주면서 공 받아주고, 그리고 세라핀과 브루노 실바가 역시 윙에서 사이드에서 적극적으로 수비 흔들어주는 이러한 전술을 보여줬는데, 후방에서 찬찬히 빌드업하면서 올라가는 게 수원의 전술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청주가 그걸 간파하고 전방에서부터 최전방에서부터 굉장히 강한 압박을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빌드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또 문제는 거기서 실수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골도 많이 내줬고, 사실 더 내줄 수 있었습니다. 청주가 기회를 많이 가져갔는데 이거는 수원이 잘 막은 게 아니고요, 청주가 못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이 수원 팬들에게는 더더욱이 가슴이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 경기를 보면 수비에서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사이드에서 적극적으로 오버래핑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건희 선수가 오버래핑 좋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크로스로 어시 2개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리고 수원이 추구하는 공격이 바로 이런 거라면 아주 잘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역습 상황에서 이 후방 사이드에서 공간을 많이 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스피드가 그렇게 빠른 선수들도 아니고, 특히 이기재 선수는 아무래도 스피드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이 올라가지도 못해요. 문제는 상대방 선수에게 스피드가 딸리기 때문에 따라잡질 못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페드로와 가브리엘이 사실 사이드에서 수원의 수비를 거의 가지고 놀았어요. 그래서 3골이나 넣은 거고, 또 수원이 역습에 너무 취약한 게, 아무래도 끌려다니는 경기에서는 라인을 높게 올라가서 공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상대팀도 이걸 모르진 않는단 말이에요. 상대팀도 막 수원이 올라오면 수비 5명 세우고 언제나 호시탐탐 역습할 기회 노린단 말이죠. 근데 그 수원의 수비들이 대체적으로 스피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역습 한 방이면 해볼만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원의 수비가 솔직히 뭐 엄청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청주전에서도 청주가 이거를 100%, 거의 120% 활용해가지고 수원의 수비를 그냥 완전히 갖고 놀았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청주와 반대로 수원은 전방에서의 압박이 상대적으로 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주가 자신들의 주도권을 갖고 원하는 대로 패스 찔러주고 원하는 플레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사실 조금 수원은 아쉬웠고, 실점 상황 보시면 첫 번째 실점은 이제 수비 실수해서 나왔다고 치고, 두 번째 실점은 코너킥 상황에서 수비가 다 앞에만 있고 뒤에 빠지는 선수를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뒤에 빠지는 그 시점에서 수원 수비가 한 명 붙어 있었는데 같이 안 따라가줬어요. 그냥 제자리만, 그냥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었어요. 같이 따라가줘서 적극적으로 공을 막아줬어야 되는데 그냥 보고만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게 바로 골로 들어갔고, 마지막 3번째 실점은 페드로한테 2명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을 제대로 컷해주지 못하고 페드로가 바로 가브리엘한테 스루 패스 찔러줬고, 가브리엘이 노마크였죠. 따라와주는 선수가 뒤에 권한규 그리고 이기재였단 말이에요. 스피드가 상대적으로 빠르지 못한 선수가 따라 붙다 보니까 가브리엘은 어떻습니까? 그냥 치고 달리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사실 그 밑에 보시면 가브리엘이 노마크 찬스인데 그 밑에도 여승원 선수가 들어오면서 노마크였거든요. 뒤에 따라와주는 선수가 없단 말이에요. 커버 들어와주는 선수가 없고, 충분히 스피드가, 역습 상황에서 스피드가 안 되니까 청주 선수가 사실 2명이 다 노마크였어요. 이거는 못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여나 뭐 양용목 골키퍼가 막았다 세컨폴 밑으로 떨어지면 여승원 선수가 그대로 넣었다는 겁니다. 약간 이런 모습에서 수원의 수비 스피드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점, 이게 조금 아쉽고, 그리고 이번에는 미들라인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주보다 나은 점이 없었습니다. 패스가 중간에서 많이 잘렸고요. 그리고 많이 이어지질 못했어요. 중간 역할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패스가 후방에서 중간 통해가지고 일류첸코한테 가야 되는데 가질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롱패스로 해. 근데 그 청주 수비가 5명이나 있는데 그걸 어떻게 뚫습니까? 그런 점도 많이 아쉽고, 세라핀, 브루노 실바가 사이드에서 뛰면 뭐합니까? 이미 수비는 많이 들어와 있어요. 공이 제대로 가주지 못했다는 점. 단순 돌파로는 이렇게 수비 5명, 5백 쓰는 팀들에게는 이거 뚫지 못합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전반은 청주보다도 공격을 못했습니다. 슈팅 숫자에서부터 밀렸고요. 청주가 전반 유효 슈팅 5개 때리는 동안 3골 넣었죠. 수원은 2개밖에 때리지 못했고요. 그중 1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그냥 전반은 철저하게 발렸고 후반에서는 확실히 사이드에서의 그 공격이 좀 살아났어요. 세라핀 빼고 박승수 넣으면서 약간 그 박승수와 브루노 실바 그리고 후방에서 오는 그 이건희 선수의 뭐 크로스라던가 이런 게 날카로워졌거든요. 그래서 일류첸코의 존재감은 사실 굉장히 대단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가히 이번 시즌 수원의 버팀목은 일류첸코다. 일류첸코 없었으면 이번 시즌 수원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좀 많이 아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김지현 선수도 움직임 좋았거든요. 골도 넣었고, 사실 수원의 아쉬운 점은 이제 변성환 감독의 그 교체?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변성환 감독 교체 패턴은 좀 정해져 있어요. 작년에 변성환 감독은 게임이 안 풀리면 그냥 3명을 한 번에 교체해요. 근데 이번 시즌에는 그런 패턴이 거의 없고, 대신 교체하는 선수가 비슷합니다. 대표적으로 세라핀 빼고 박승수 바로 넣는 거. 저는 이거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나 싶어요. 차라리 세라핌이 전반에 안 좋으면은 그냥 박승수를 먼저 넣던가, 세라핌을 조커로 넣던가, 아니면 전반에 아예 그냥 박승수를 넣어버리던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비슷해요. 세라핌은 전반만 뛰고 끝, 박승수는 후반 들어오면 시작. 이거는 너무 똑같고, 그리고 김지현 빼고 김현 넣었거든요, 이번에. 근데 개인적으로 김현과 일류첸코의 공조는 사실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둘 다 롤이 비슷해요, 롤이. 그러다 받아주고 뭐 헤딩 잘해주고, 똑같은 롤을 해주는 선수가 2명이나 있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굳이 일류첸코가 이번에 혼자 있어도 크로스에서 올라오는 거 다 헤딩으로 잘 넣어줬고 움직임 좋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현하고 같이 있으면 동선이 꼬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둘의 조합은 좀 별로라고 저는 보고, 그리고 냉정하게 보자면 김현 선수가 올 시즌은 사실 아직 폼이 많이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수원의 스쿼드가 탄탄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만약 일류첸코가 부상으로 빠진다면, 만약 브루노 실바가 이번에 여기 막 허벅지 잡던데 부상으로 빠진다면 이를 대체할 만한 선수가 그만큼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거는 다른 팀들도 똑같아요. 인천만 보더라도 무고사가 빠진다면 다른 선수가 이거를 제대로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당장 승격 경쟁을 하는 이 순간에 중요한 거는 승점을 얼마나 시즌 초반에 많이 땡겨오는 거냐, 이거거든요. 여름이 지나면은, 이제 여름이 오면서 팀들의 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팀들이 다 그래요. 수원도 예외가 아니란 말이죠. 인천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인천은 사실 초반부터 승점을 많이 따기 때문에 미래의 승점을 미리 땡겨오는 거죠. 무고사가 없더라도, 그때 우리가 패배를 하더라도 시즌 초반에 승점을 착실히 쌓았기 때문에 좀 져도 되는 거죠. 작년에 안양이 그랬다시피. 근데 수원은 지금 폼이 제일 좋은 시점에서 승점을 많이 따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 경기를 못 이기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굉장히 아쉽다는 거죠. K리그2 두 번째 시즌을 보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경험이 더 쌓였기 때문에 더 시즌 초반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그게 지금 좀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게 아쉽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경기 무패 행진입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시즌 초반에는 골이 들어가지 않아서 골치가 아팠지만 지금은 골 K리그2에서 가장 많이 넣는 팀이고요. 다만 수비에서의 문제가 이제는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이게 실점을 점점 많이 하고 있다는 건 분명 좋지 않은 시그널이거든요. 초반에는 덜 했는데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거는 당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또 의구심도 듭니다. 지금 수원의 수비가 어떻게 보면 고종현, 권한규로 자리를 잡았는데 이 센터백이 한우광도 있고 레오라는 선수도 있고 한데 과연 그 선수들이 안 나오는 이유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불안한 거야. 근데 고종현, 권한규도 완벽하냐?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보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수원은 당장 이번 주 경기가 리그 최하위 천안입니다. 천안이 지금 1승 9패거든요. 사실 솔직히 수원이 천안한테 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무승부도 안 할 것 같아요. 이건 무조건 이깁니다. 제 생각에 홈에서 이건 이길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부산 그리고 김포 건너뛰고 부천, 성남, 인천, 경남 건너뛰고 다시 부산을 만난단 말이에요. 5월, 6월 승격 경쟁을 하는 팀들과 연달아 경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행인 거는 7경기 중에 4경기가 홈입니다.
빅버드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1위 인천과 승점이 7점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는 인천이 3번을 연달아 지는 동안 수원이 3번을 이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냉정하게 수원에게는 지금 쉽지 않은 도전이라고 봅니다. 과연 변성환 감독이 이러한 부담을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이제 K리그2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하나의 또 흥미거리이자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사실 파울리뇨가 시즌 초반에 공미로 이제 들어가면서 대단히 좋은 활약을 펼쳤고 수원이 또 승승장구했거든요. 근데 파울리뇨가 이제 부상으로 빠지면서 약간 경기력에 좀 주춤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웃긴 게 파울리뇨 하나 빠졌다고 경기력이 이렇게 주춤할 정도면 나중에 브루노 실바 빠지고 일류첸코 빠지고 이러면 어떡할 거야? 말이 안 되거든요. 스쿼드가 사실 되게 좋은데 선수 한 명 빠졌다고 경기력이 나빠진다?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선수들의 문제라고 봐야 될까? 저는 변성환 감독의 문제는 없는가라는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성환 감독의 전술에서의 개선할 점은 없는가? 이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K리그2 팬으로서 좀 보자면, 작년에 염기훈 감독이 시즌 초반에는 좋았거든요. 시즌 막 1위도 찍고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리막길 4연패 하면서 그대로 이제 물러났는데, 이게 염기훈 감독이 꼭 못해서일까? K리그2에 연륜 있는 감독이 잘해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염기훈 감독 후임으로 변성환 감독이 왔잖아요. 수원 프런트는 광주의 이정효 감독 같은 그런 젊은 감독이 센세이셔널한, 그러니까 팀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주고 그런 느낌을 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수도 선수지만 감독 역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K리그2 감독들이 사실 팀이 K리그2인 것뿐이지 경험이 굉장히 많은 감독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전술이라는 거는 파괴되기 마련인데, 수원이 다른 팀들에게 전술이 간파되었다면 변성환 감독에는 과연 플랜 B가 있을까? 그리고 다른 팀들 연륜 있는 그 감독들은 그 플랜 B를 이미 간파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수원이 지금 선수로서, 이런 선수 체급으로서 4위라면, 야, 글쎄요. 결국 선수 문제가 아니고 감독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저는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 감독 싸움에서 수원이 한 발짝 뒤처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K리그2 매니아로서 상당히 관전 포인트고, 사실 돈을 선수에 많이 쓰느냐 감독에 많이 쓰느냐, 어느 팀이 승격 경쟁에 더 유리한가, 이게 또 재밌습니다. 선수에 많이 썼다고 한다면 역시 뭐 수원이라고 할 수가 있고, 감독에 많이 썼다고 한다면 인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인천과 수원 마지막에는 어떤 팀이 웃을지, 그것도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재밌고, 사실 서울 이랜드가 딱 이런 케이스거든요. 저는 K리그2 매니아로서 서울 이랜드, 원래는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서울 이랜드가 원래 승격까지는 그렇게 가는 팀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김도균 감독 부임 이전의 성적을 보시면 플레이오프와도 거리가 멀었어요. 근데 김도균 감독 들어오고 나서 어떻습니까? 장난 아니잖아요. 바로 막 승강 플레이오프 가고 지금도 2위 아닙니까? 그만큼 이 감독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수원이 다른 팀들에 비해서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현재 수원이 못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아쉽다 라는 말로 끝맺음 할 수 있을 것 같고, 7경기 무패 행진, 이거 정말 대단한 거고, 4승 3무 이거 역시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러나 다른 팀들에 비해서 순위가 낮다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고, 과연 5월, 6월 변성환 감독의 수원이 어느 정도의 승리를 따내가며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아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칭 K리그2 매니아 저 리영섭은 물러가고요. 다음에는 또 직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